오늘도 내용이 많진 않아요. 자, 기업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의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우리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좀 상식적인 어떤 학생들한테는 상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상식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는 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기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물론 개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2명 이상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특수 목적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이제 성장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기업의 성장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실 요즘에는 요즘 들어서 이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얘기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죠? 과거에 우리 에너지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쉘이나 뭐, 쉐브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흔히 이제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는 과거의 그런 회사 기업들은 이 아이덴티티가 석유 에너지였죠, 석유. 근데 요즘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에너지 기업들의 아이덴티티가 더 이상 화석 에너지에 머무르지 않고 요즘 얘기하는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그래서 뭔가 그 어떤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업의 동일성, 동질성 또는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가기도 하고요. 흔히 이제 하는 얘기, 이런 우리가 기업의 성장과 어떤 쇠락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닥입니다. 코닥. 코닥이라는 이름 들어봤나요? 코닥. 우리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대상이 없을 것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코닥은 우리 디지털 카메라 이전 시대에 필름 카메라 시절이죠.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만드는 것이 아이덴티티이던 시절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코닥은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그 기존 아이덴티티의 뭐 정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필름 사업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업이 도산 위기에 갔다가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진 않았지만 코닥이란 기업이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어떤 필름 산업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코닥이 아닌 다른 필름 회사들 지금 딱 이름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탈바꿈 아이덴티티를 바꾼 회사들이 있습니다. 필름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 필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재 공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름이라는 특정 제품의 아이덴티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소재 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뭐 나노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신소재 분야로 탈바꿈을 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유지해 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뭐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의 등장에 의해 이런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계속 변화하고 혁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가장 이 핫한 기업이 어디죠? 여러분들도 좋아하나요?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카카오라고 하는 소위 그냥 뭉뚱그려서 IT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카카오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생각해요? 카카오. 기본적으로 IT입니다.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IT 기업이고 어 조금 이렇게 과거를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 카카오라는 기업의 아이덴티티인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의 이 사업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의 그 기반은 우리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였죠. 메신저 서비스. 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카카오 메신저 서비스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사실은 카카오가 시장 주도적인 메신저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메신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같은 나라에는 뭐죠? 위챗 같은 또 이제 그 토종 앱들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그 메신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카카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시장 주도적인 그런 기반이 되면서, 이게 그럼 이 카카오 메신저 서비스가 뭐를 가지게 되죠? 우리 계정을 가지게 돼, 계정. 흔히 이게 이제 이게 좀 말이 너무 벗어나. 애플의 그 누구죠? 애플의 창업주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생전 시절에 그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애플 행사에서 이 아이튠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항상 스티브 잡스가 그 컨벤션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게, 애플은 세계 뭐 10억 명의 카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한 번 어떤 서비스에 발을 들이고 거기에 내 정보가 입력이 되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내 뭐죠? 그 비용이 지불될 수 있는 그 금융 계정이 연결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가 없었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카카오뱅크의 강력한 경쟁력은 카카오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손쉬운 가입과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이제 과거에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전통적인 방식의 인증 서비스, 인증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과 불편함을 일시에 해소를 해줬던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장을 할 것이냐. 자, 성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자력 성장과 유도 성장. 먼저 자력 성장이라는 거는 흔히 이제 사업의 뭐죠? 그 보통 기반 산업 또는 어떤 뭐죠? 이런 그 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보통 자력 성장을 합니다. 자력 성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그 뭐죠? 드라이브가 되는 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도 성장이라는 거는 어떤 파급 효과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정부의 어떤 의도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유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력 성장 같은 경우는 사업 초창기에는 좀 진입도 어려울 수가 있고, 그 산업 분야에 진입도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자력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기반 산업이라든가 또는 그 강력한 어떤 시장, 마켓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진입이 수월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자력 성장한 산업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력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유도 성장에 가까운 국가죠. 왜냐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소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불과 이제 한 5, 60년 정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거는 대부분 6, 70년대에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빙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유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약소국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개발도상국에 속하면서 이런 좀 혜택을 본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무역 같은 걸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관세에 있어서 좀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관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메리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라는 거는 노동이나 자본 같은 투입을 통한 생산량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노동과 자본 등. 그러니까 이 양적 성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 방금 얘기한 우리나라 같이 또는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 어떤 기반 기술이라든가 또는 축적되어 있는 어떤 기술과 노하우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장 투입하기 쉬운 거는 사람과 돈입니다. 사람과 돈을 투자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양적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질적 성장에 비해서 양적 성장이 순이익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순이익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의 10%보다는 100만 원의 10%보다는 1억의 1억의 1%가 더 크죠.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인데 1억의 1%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규모의 성장이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드라이빙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적 성장에 의해서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주로 중공업입니다. 조선, 중공업 이런 산업들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양도 같이 증가를 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질적 성장은 이건 이제 투입을 고정하는 겁니다. 투입을 고정하고 동일한 투입에서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도록 또는 다른 표현으로 더 많은 베네핏이나 레비뉴, 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이 질적 성장입니다. 주로 양적 성장은 우리가 이제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주로 도입기와 성장기의 양적 성장 전략이 유리하고 성숙기와 그다음에 쇠퇴기 또는 산업 전환기에는 질적 성장이 더 유리해지는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조선은 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좀 밸런스가 현재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과거에 조선 강국이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지역들은 조선 산업 자체가 이 메이저가 아닙니다. 굉장히 조선 산업 자체는 슈링크,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은 어렵지만 또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어떤 질적 성장을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GTT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LNG 탱크 보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열 기술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성장한 물론 이제 LNG 선박의 발주 증가에 따라서 뭐 양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하겠지만 그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 GTT 회사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레비뉴를 달성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 요인도 이런 성장의 종류하고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요인도 내부냐, 외부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통 내부는 우리가 인터널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인재 확보죠, 인재 확보. 그 외에 이제 어떤 투명한 재무, 건전한 재무, 그 다음에 노사관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요즘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이게 모든 산업들이 사실은 사활을 걸고 있죠. 모든 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고 좋은 인재를 확보를 해야 그 기업의 미래도 발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게 그 저처럼 여러분들은 뭐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특히나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부각에 따라서 부각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점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현실은 이 소프트웨어를 잘한다 그러면 어디를 많이 갈 것 같아요?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얘기를 소프트웨어 잘하면 보통 어디 가나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C샵을 기가 막히게 한다. IT 기업, IT 기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IT 기업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맞습니다. 네카라코 네이버 카카오 라는 어디예요?
쿠팡은 아니 그거 배는 배달의 민족인가요? 라가 뭐야, 라? 라인. 자, 다 맞는 얘기예요. IT 기업 여기 맞습니다. 맞고 사실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게임입니다. 게임 업계. 게임 아마존도 맞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네카라 쿠베 같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소위 그 인류에 대한 인류 너무 거창한가? 인류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보면 저는 네이버도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카카오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인도 라인은 뭐 하나? 라인은 뭐 라인은 라인은 저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라인 하면은 그 이모티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하겠죠. 라인한테 욕먹나 그럼. 쿠팡 배달의 민족 다 뭔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면서. 근데 저는 이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쌍수 들고 반대할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이라는 거는 어 사회에 대한 기여 무슨 기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이 좋은 인재들이, 이 훌륭한 인재들이 자꾸 이 게임 회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1인인데, 그게 이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돈을 벌고 외국에 게임을 수출하고, 아, 이런 건 있겠네요. 외국에 게임을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국가의 부가 더 축적이 돼가는 그런 기여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실 게임 업계들이 수출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반론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외부로는 소비자와의 관계 우리가 보통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CRM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 리펀드 개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상 조선소 같은 경우는 토목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의 개런티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그러면 내 자본을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금융시장의 관점으로 보면 금융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돈을 가지고 그런 배를 짓고 건물 짓고 하는 거는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고서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베네핏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윤 획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금융기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 기업과의 기술이나 업무 제휴 등이 외부의 성장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우리 성장 전략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방금 얘기한 내적 발전, 우리 내적 성장 얘기했죠. 근데 이제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사용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 합병. 나중에 이제 합병도 종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합병이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트러스트 형태로 흡수해버리는 합병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신설합병이라는 거는 기업과 기업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 신설합병은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보기는 쉽진 않고 대부분은 흡수합병이죠. 흡수합병. 또는 흡수지만 그게 이제 반드시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병 그러면은 동일한 업종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업종의 기업 간 합병도 있습니다. 예를 복합기업이라고 하는 이걸 전문 용어로 컨글러머레이트 또는 컨글러머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업종이 다른 기업 간의 합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거는 서로 다른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삼성 SDS에 한 2년을 다녔었는데, 제가 삼성 SDS에 입사하던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이건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성격도 있긴 해요. 그 당시에 삼성 SDS가 연 매출이 한 4조 정도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2010년이니까 4조.
근데 이제 이때 SDS가 어떤 합병을 하냐면 삼성그룹의 물류를 다 합쳐가지고 물류, 로지스틱. 삼성그룹의 모든 로지스틱을 합쳐서 SDS에서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1년 만에 삼성 SDS의 매출이 10조가 됐어요. 거의 2배 더블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삼성 SDS는 IT 기업이고, 그다음에 로지스틱은 이거 물류잖아요. 물류. 완전히 뭐 웨어하우징이라든가 로지스틱 뭐. 근데 이 컨글러머레이트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사 안에서 합병이었지만 어쨌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컨글러머레이트예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였냐? 소위 시너지였어요. 왜냐하면 물류라고 하는 산업이 과거의 물류는 그냥 뭐죠? 창고 만들고 그다음에 트럭 많이 구매해가지고 배송하고 이러는 게 목적 주로 이제 산업의 본질이던 시절에서 이제 앞으로의 물류는 더 이상 그런 전통적인 어떤 뭐죠? 그 물리적인 자본 투자만으로 발전할 수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IT가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SDS하고 결합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업종이 다른 산업 간의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기업의 다각화와 계열화가 있습니다. 자, 기업의 다각화라는 거는 기존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거를 다각화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업종에서 성공을 했어요.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 근데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된 거죠. 시장이 포화가 돼서, 아, 이제 뭐 좀 새로운 거 해볼 게 없을까 하면서 이제 다각화를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각화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기존 핵심 사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 정체가 되었을 때, 기업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그냥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업의 규모를 더 키워갈 것이냐.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그 리스크 해칭이라는 게 있죠. 기업 위협의 분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렇지만 100년, 1000년 그냥 끊임없이 호황을 이루는 산업은 인류 역사상 그런 산업은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사업이더라도 언젠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현대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죠. 좋은 기업이고 세계 5위 안에 드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요즘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뭐 전기차다, 무인차다 해서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 막 한참 바꾸려고 하는 시대죠. 그럼 이제 현대차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벗어나기 힘들지만 대표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 또는 수소로의 그 다각적인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정기선 회장이 이런 발표를 했죠. 현대차가 앞으로 지상의 그 육상 오토모티브에 머무르지 않고 에어 비이클로 확장을 할 거다. 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다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유지하거나 극대화하거나 그 다음에 리스크 해칭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기업은 성장을 지금까지 이게 이제 기존의 많은 대기업들이 성장을 해왔던 그런 발판이 됐던 거죠.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이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도 사실은 이제 한 거의 100년 전에는 삼성 상해라고 하는 쌀집이었어요. 쌀집. 쌀 파는 그냥 가게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계속 결국은 다각화의 연속이었던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도 중공업 하다가 조선 다각화하고 자동차 다각화하고 최근에 건설, 금융, 그다음에 뭐지? 철강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다각화의 일환입니다. 그 다각화의 과정에서 이제 전략으로서 합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적인 그 역량을 키워가지고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관점으로 기업의 계열화라는 게 있죠. 기업의 계열화. 그 여기도 이제 기업 간의 대등한 관계의 계열화도 있고 기업과 그 다음에 중견,
중소기업 간에 사실 요즘에 하청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청은 이게 아래 하자라서 좀 이렇게 하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하청보다는 요즘에 협력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력사, 예전 같으면 하청사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하청이라고 하면은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협력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계열화 같은 경우도 이건 기업의 계열화는 기본적으로 특정 제품을 또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엔드 투 엔드로 모든 영역을 한 기업이 커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더 이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경쟁 우위 같은 거죠. 경쟁 우위. 우리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상대 우위 경쟁 우위, 절대 우위, 상대 우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개 영역에서 전부 절대 우위더라도 이게 이제 상대적인 우위와 여유를 나눠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좀 계열화시키고 분사시키고 하는 것들이 총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프로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계열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보면은 우리 그때 한번 전방 후방 얘기했죠. 만약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일단 후방에 자동차 부품, 모비스를 필두로 한 여러 부품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시 후방에는 소재를 만드는 철강 제조업체 현대제철, 하이스코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전방에는 이제 이걸 판매해주고 그다음에 금융을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카드 같은 회사들도 있고 만약에 여기를 완성차 부분을 현대중공업, 조선으로 대체를 해보면은 전방에는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전방 산업이 있고요. 후방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계열사는 아니죠. 조선에 있는 수많은 협력사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CJ 같은 엔터테인먼트. CJ가 사실은 제일제당이잖아요, 옛날에. 자, 제일제당 뭐 하던 회사죠? 아는 사람 메신저 채팅에 쳐볼래요? 제일제당 뭐 하던 회사예요? 이름에 답이 있잖아, 이름에. 아는 사람 없어요? 제일제당 하면 떠오르는. 맞습니다. 설탕회사죠. 설탕회사. 근데 지금 우리 CJ라 그러면 설탕이 머리에 떠오르나요? CJ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죠. 산하의 소위 CGV 극장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극장에 머무르지 않까 그 극장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컨텐츠 제작까지 하는 수직 계열화된 그런 회사가 돼 있고 롯데시네마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또 유명한 SK 같은 경우도 SK 셰일가스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다 SK의 계열사들입니다. 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해서 건설, ENS, 그다음에 뭐 가스, 해운 이런 회사들이 소위 이제 탐사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우리 그 뭐지 에너지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탐사 개발에서 그다음에 그 뭐지 어디에 이제 유정이나 또는 가스정이 발견이 되면은 공장 짓고 생산하고 유통해서 터미널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영학과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이게 2006년 기사입니다. 2006년. STX 그룹의 초고속 성장 비결은 철저한 수직 계열화다. 2006년,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한 명만 물어볼까? 재영천 학생 몇 년생이에요? 네, 저 98년생입니다. 98년.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네. 그쵸? 널 초등학생 때. 그때 STX는 우리 강덕수 회장 신화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STX의 그 당시 회장이 강덕수 회장은 STX의 평사원으로 출발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소위 한때 우리나라 재계순위 12안에까지 들어왔던 그때 이제 ST그룹의 사업이 정확히 수직 계열화였어요. 자, 처음에 이제 STX 그룹은 이 해운조선 중공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직 계열화가 우리 안에
STX 페노션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엔진, 엠파코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 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죠? STX 엔진, 조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끝났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이때 STX가 마치 그 당시 STX의 롤 모델은 삼성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그 당시에 삼성그룹이 그 지금은 미래전략실이라고 불리우는 구조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 삼성의.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 타워죠.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라 구조본이란. STX 그룹도 이제 그거를 흉내내서 STX의 그 소위 그 헤드쿼터를 만든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수직적인 팽창을 해갔는데 자 이게 정확히 그로부터 7년, 8년 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3년이에요. 2013년 5월 기사입니다. STX 그룹은 왜 추락했나? 자, 13위까지 갔었네요. 13위까지 갔던 그룹이 지금 벌써 이제 13년에는 자율협약, 그다음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13년인데 14년 만에 24조 원의 거대 그룹이 된 건 이게 이 당시에 정말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어려가지고 기억에 없겠지만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기사처럼 이제 이 수직 계열화를 드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 이분이 강덕수 회장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하시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 사실 조선계는 이분한테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조선계 기여도 많이 하시고 안타깝긴 한데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여기 보면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이 선수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RG를 받아가지고 사실 RG는 나중에 보험 같은 건데 이거를 당겨다가 M&A 협소합병을 자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때 12, 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유가가 급락을 합니다.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게 유가 급락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조금 이전에는 금융위기 시절에 그 키코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키코 사태.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 녹인, 녹아웃이라고 해서 금융권이 이 조선소에 RG를 발행을 해줄 때 미끼 상품으로 야 너희 우리가 RG 해줄 테니까 키코라는 금융상품 가입 좀 해. 근데 이거 너희가 손해 볼 거 없어.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쉽게 설명하면 환율에 따라서 이제 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런 거에 환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한 이 금융상품이 손해를 볼 일이 없었어요. 키코라고 하는 상품이. 그래서 이제 조선소들도 RG를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은행에. 그래서 이 키코에 다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 이 키코 그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 달러 환율이 1,0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을 간 적이 있어요. 이게 환율이 거의 2배가 되면서 키코는 여기에 이제 익스포넨셜리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손해를 보는 거죠. 이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이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그냥 부실한 조선소들이 무리한 투자 확장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 내적인 스토리로는 그런 사실은 금융권의 잘못도 있어요. 금융권에서 무리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서 작은 조선소들, 중소형 조선소들이 그냥 정말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 유가 급락과 함께 수주가 감소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망했다라고 이제 거칠게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도산이 있습니다. 도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이제 그 산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소위 생존 못하는 거죠. 즉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기업이 도산했다라고 얘기하고 도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산을 합니다. 해산은
기업이라는 건 법인이잖아. 이게 뭐냐면 법이 만든 인입니다. 사람 인자예요. 우리가 법인은 그래서 실제로 사람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등기등본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등본이 있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이라는 등본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법인격이 소멸되는 거예요. 법률, 예를 들어서 뭐 합병이나 파산이나 또는 도산에 의해서 더 이상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제 이런 법인을 소멸해버리는 걸 기업 폐산이라고 하고, 자, 이 과정에서 이 합병도 포함이 됩니다. 합병과 도산 포함해서 기업을 청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업이라는 거는 자본금이라는 걸 가지고 자본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업은 크게 보면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산은 자본금과 그 다음에 부채로 이루어져요. 자본. 근데 이제 이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진 채로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청산 절차는 일단 업무가 종결이 되고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들을 다 이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채권을 우리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누군가가 주식을 구매하듯이 돈을 내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변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기업이 청산을 할 때에는 기업의 자산만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현금으로만 변제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자산 중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아가지고 자녀 재산을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굉장히 해피한 경우고요. 근데 대부분의 청산 절차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분배할 재산이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제 그 기업의 등기 이사들이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업인들 중에 전과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전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말 불법이긴 하죠. 근데 그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비도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기업의 어떤 그 주권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등기가 돼 있는 이사로서 이 어떤 주주들이나 또는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손실에 대한 죄를 다시 대신 받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청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이제 구조조정은 해산, 청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좀 이 기업을 살려볼까? 이대로 없애긴 아깝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 기업이 살아날 것 같은데 기업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의미를 가지잖아요. 뭐죠? 대표적으로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뭐죠? 임무가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구조조정을 먼저 합니다.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노력이 인력 감축이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줄여주겠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임원 같은 경우는 이사들은 임원을 스스로 이제 죽이거나 받았던 월급을 반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많이 쓰는 방법이 자산 매각이에요. 자산 매각.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국내 조선소들, 특히 거제도나 울산에 있는 우리 거제도를 가보면 거제도는 사실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의해서 모든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소유의 호텔도 있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 매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채워서 기업의 어떤 빚도 갚고 그다음에 이 뭐죠? 산업은행이나 이런 어떤 대주주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런 피난한 노력을 통해서 빚도 갚고 좀 자구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구조조정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해보기 어렵게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밟는 절차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강중약으로 보면은 가장 강한 게 법정 관리고요. 중간 단계가 워크아웃이고 가장 약한 게 자율협약입니다. 자, 이게 뭐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좀 가지는 겁니다. 단 이때 금융기관에 자, 요 정도만 좀 도와주면 우리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융기관은 서베이를 합니다. 기업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얘네 정말 도와주면은 회생할까? 라는 회생 가능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기업과 은행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율협약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이 기업의 그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더 어려워지면은 워크아웃으로 갑니다. 자, 이때에는 뭐가 바뀌냐?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채권자 75%의 동의로 이 채권자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들어옵니다. 기업의 재무를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워크아웃을 하는 기업들을 가보면은 이 채권자, 대부분은 큰 손들,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조선소 같으면 산업은행에 누가 파견이 돼 있어요. 나와서 심지어 이 조선소가 사용하는 10원 하나까지도 다 이 채권자가 결제를 합니다. 즉 기업의 경영권을 채권자가 가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업의 채무 상환이 만족이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기업으로서는. 그래도 그 와중에 STX 같은 최근에 워크아웃에서 살아난 기업들도 있어요. K조선으로. 그 다음에 법정관리는 이제 거의 법정관리까지 가면은 이거 정말 힘든데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는 거.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미 2단계에 가면은 채무자도 이제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되고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기업은 이제 이윤, 뭐 월급 이런 것들은 더 찾기가 힘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단계가 법정 관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법정 관리까지 가면은 사실은 서바이벌 하기는 부활은 쉽지 않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것도 좀 위험한 얘기긴 한 게 법정 관리까지 갔다가 또 다시 부활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도저도 아니면 폐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보통 법정관리까지 가면은 그냥 청산 절차를 하게 되거나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정부가 주도해서 좀 유도하는 게 보통은 합병입니다. 합병인데 이게 기사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최근이에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법정관리를 벗어났는데 이제 이게 어떤 법정관리냐? 자구책에 의해서 생존한 게 아니고 매각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HSG 컨소시움과 M&A 본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회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수 대금 이게 이제 주식의 몇 %하고 채권 변제 약속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그 어떤 일정 그 스테이크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해만 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채권 변제 등 후속 조치를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5월 11일자로 회생 절차가 종결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성동조선해양은 현재는 신조 회사는 아닙니다. 신조는 아니고 선박 블럭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제 다시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신조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기업 집중 이게 우리가 이제 크게 넓은 의미에서 합병이고요. 넓은 의미의 합병이고 그거를 다 좀 법률 용어로 기업 집중이라고 합니다. 기업 집중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카르텔이라는 거 말 들어봤죠? 카르텔. 어떤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뭐 안 좋은 일을 하더라. 근데 사실 카르텔은 이런 겁니다.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기업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합병은 아니고요. 이렇게 구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조선소들이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하고 강제 구매를 위한 구매 카르텔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그 구매나 또는 어떤 특정 생산에 대해서 좀 높은 교섭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두 개 사는 것보다는 1,000개, 10,000개 구매 단위로 사용하는 게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 카르텔이나 생산이나 판매도 그 목적, 특정 목적에 따라서 기업 연합 또는 카르텔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법률 경제적 독립성이 없이 완전히 하나의 기업으로, 보통 우리가 기업 합병이라 그러면은 이 트러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이거를 기업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텔보다 훨씬 강력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를 전문 용어로 트러스트 또는 기업 합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체른이라는 게 있어요. 콘체른. 좀 생소한 용어죠. 콘체른은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법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러스트는 법인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콘체른은 그렇지는 않고요. 법률적으로는 독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이. 이게 가능한 게 금융을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금융.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이 카르텔에서 구매, 생산, 판매에 대한 카르텔이 가능했던 것처럼 생산, 판매, 금융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콘체론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는 힘든 형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합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홀딩이라 보통 이제 유한회사 이런 걸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지배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한 페어런트 컴퍼니를 홀딩 컴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수직 계열화 같은 거죠. 근데 이때 지주사는 어떤 기업의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얘는 정말 어떤 하나의 뭐죠? 상징적인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구글 있죠, 구글. 구글이 구글일까요? 구글은 사실은 기업 집중으로 보면은 구글은 자회사입니다. 구글의 모회사가 어디일까요? 구글의 모회사 한번 잘 안 해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구글의 회사는 그 지배회사는 왜냐하면 이 지배회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모든 소유권, 경영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도 사실은 그 지배구조를 잘 천천히 뜯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자회사예요. 삼성그룹사에. 근데 대신 이제 거기는 홀딩 컴퍼니가 있는 것보다 여러 삼성 계열사들이 복잡한 지분 관계. 그래서 한때 지금도 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경계선상에서 줄다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 집중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이윤을 내야 되죠. 근데 이 이윤을 그러면 어디다 쓸 것이냐?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거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윤은 임금에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임금. 직원들 임금을 줘야 되니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지불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회사, 그렇죠? 주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배당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의 본질 중에 하나가 얘예요. 주식 배당. 왜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 주주 지분을 가짐으로써 이 회사의 일부 소유권을 차지를 하고 그 차지한 만큼에 대해서 수익을 내가 분배를 받겠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배당보다는 그 주가 자체에 성장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좀 더 본질은 배당에 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윤을 이용을 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기업이 성장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새로운 인력들, 고급 인력들 모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쓰고도 남은 돈을 이제 적립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참 요즘에 거짓 기사들이 하도 많아서 좀 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 요즘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어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이 뭐 200조예요. 뭐 삼성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300조예요.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딱 그 얘기 들으면 우와, 현금을 200조 가지고 있어? 300조 가지고 있어? 거의 국가 단위네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경제용어사전상에 우리가 사내 유보금은 사실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액수로서 여기 보시면 벌어들인 이익에서 세금, 배당, 임직원 월급 등을 주고 남은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 등에서 생긴 차익인데 자 여기에는 빠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투자를 하거나 뭐 신사업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버추얼한 어카운트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형태로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또 현금화 될 수 있는 뭐 자산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아니라고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액수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334는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인이 되면은 이 배분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너스 주고, 배당 주고, 신사업 투자하고 하는. 과거에는 이런 룰은 있었어요. 3대 3대 4의 룰. 뭐냐면, 일단 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임직원 인센티브로서 30%. 그다음에 주주. 야, 그래도 기업의 주인인데, 주인이 30%는 가져가야지. 그리고 마지막 4는 다시 재투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보통 이제 334 전략이라고 해서 과거에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정말 급변하는 이 환경에서 이런 비율은 최근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보다는 더 뭐죠? 이 부분, 신사업 투자 부분에 더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참고로 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회사를 가게 될 경우에 PS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이 프라핏 쉐어링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연봉 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는 액수예요. PS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삼성에 입사했다 그러면은 많이들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PS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사업부는 뭐 보통 이게 맥시멈이 얼마냐면 연봉의 50%가 맥시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면은 맥시멈으로 2,500만 원까지 PS 성과급을 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국내 기업 중에 이제 일부는. 근데 이게 여기 보죠. 이게 보면 처음에 도입한 게 삼성전자인데 순이익 중 매출액의 6%죠. 순이익 중 매출액의 6%더 큰 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액보다 순이익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순이익 중 매출액의 6%를 다음에 투자할 몫으로 빼놓는 거예요. 빼놓고 그러고도 남은 이익 가운데 20% 정도를 사업 부분별로 실적 평가를 통해서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연봉보다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진 않는다. 그 상한선은 연봉의 50%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소위, 이, 이윤 또는 성과에 대한 배분의 어떤 하나의 루트가 됐던, 우리나라 국내 어떤 이벤트가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아,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PS라든가 이윤 배분제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PS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생각만큼 연봉 순위가 높진 않아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연봉 순위를 한번 어디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연봉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아마 20위권에도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PS가 더해지는 순간 확 이제 순위가 오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명과 암이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면은 다 이 연봉의 절반만큼의 인센티브 PS 받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이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없지만 프린터 산업부 또는 백색 가전 같은 경우는 못 받아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삼성전자 입사했는데 반도체 요즘 같이 이제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 같은 경우는 풀로 받지만 괜히 입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나는 프린터 사업부 가고 백색 가전 가고 이러면은 보통 이 성과 배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10%만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를 분들이